안녕 친구들.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미난 한국사,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역사적 그날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1597년 9월 16일. 지금 보는 것처럼 진도 앞바다 울돌목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한쪽에는 13척의 배가, 한쪽에는 330척의 배가, 그 중에서 130척이 선두에 서 있었죠. 두 군대의 대결,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까? 오! 이순신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순신, 바로 임진왜란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쪽은 바로 왜군, 도도 다카토라가 이끄는 왜군 수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군대가 이 울돌목에서 한판 붙게 됩니다. 많은 배를 이끌고 들어가기는 이 울돌목이 너무 좁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이끄는 이 13척의 배가 일본군 배를 수적으로 훨씬 더 적고 일본 배가 많았음에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건 조선 선조 30년에 있었던 일이죠. 해전을 승리하다. 우리를 에워싼 적선 30척을 처부수자, 적선들은 물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이것은 참으로 천행이다. 하늘이 허락해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난중일기, 누가 썼는지 알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기입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이죠. 우리 이 사건을 명량해전, 울돌목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파도가 치면서 부딪히는 그 소리, 그 우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소리가 드는 목, 그래서 명량이라고 부릅니다. 울명, 그 다음에 그 좁은 바다를 뜻하는 양, 알겠죠? 명량해전이 발생했네요. 자, 이 명량해전은 왜 발생했을까? 바로 사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일본이 쳐들어왔던 외란이었죠.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발생했을까? 각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요, 붕당이 시작되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죠. 거기다가 지배층들의 수탈로 백성들은 아주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었습니다. 또한 군력이 문란해져서 우리 국방의 의무가 문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력이 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의 경우에는 어떻을까요? 명에서도 황관들이 행포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백성들에 대한 수탈로 파탄에 이른다든가 외적들, 몽골과 일본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한 혼란이 아주 명을 쇠약하게 만들었었죠. 한편 일본에서는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각 지역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던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통일한 힘을 바탕으로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을 짜게 되었었죠. 그래서 조선에 먼저 정명가도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죠. 무슨 뜻이에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려고 하니 빌릴까 길도, 길을 빌려달라. 길을 열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조선은 이를 거부했겠죠. 이것을 핑계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군 침략하라 라고 해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를 향해 넘어옵니다. 우리나라 정말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예 안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준비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조선군은 연이어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이끌던 조선군이 큰 패배를 당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당장 수도인 한양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선조는 이 상황에서 수도를 지키기보다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죠. 결국 피난을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중국 건너기 직전 도시인 의주까지 간 거죠. 거기 가서 명나라에 도와주세요라고 원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죠. 수군하면 뭐니 해도 이순신이 떠오르죠. 물론 이런 모를 수군들의 공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이 역할이 컸고 그 이순신의 승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 해전들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중에서 조선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한산도 대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각지의 의병들도 활약을 벌이는데요. 의병은 정규 군대가 아니라 비정규 군대이죠. 내 나라, 내 고향, 내 터전을 지키려는 그런 의기를 가지고 일어난 그런 비정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붉은 색깔 옷을 입는 걸 즐겨했던 홍의 장군 곽재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병들은 자기 지역에서 그 자기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서 왜군의 진격을 괴롭히고 그 작전의 차질을 빚게 만들었죠. 아주 큰 혼란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 기세를 틈타서 관군들이 수습을 한 이후에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 반격의 대표적인 사건이 진주대첩과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왔고요. 이 조선군과 연합을 해서 이 연합군이 뺏겼던 평양성을 탈환하는 등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기고만장했던 명나라가 일본군의 공격에 된통당하면서 잠시간 소강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죠. 이 소강 상태 속에서 명나라와 일본은 서로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서로 평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휴전 협상을 하려고 했죠. 전쟁이 과연 끝날 수 있었을까요? 뷰티. 그러나 일본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었죠. 한반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다 내놔! 라는 요구도 무리했을 뿐더러 명나라 공주 우리한테 시집 보내. 이런 요구사항까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였죠. 결론적으로 결렬, 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를 틈타서 우리 조선에서는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훈련을 받고 조총이라는 새로운 신무기도 새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소고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군사조직도 재정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휴전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이 다시 침략해 왔는데 이게 1597년 정유년이었고요. 다시 제자를 써서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쯤에 이순신은 파직되어 있었는데요. 즉 그 관직에서 쫓겨났던 거죠. 여러 가지 모함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선조의 말을 안 들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선조가 너무 명망이 높은 이순신에 대해서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순신은 쫓겨났을 뿐더러 모진 고문도 받고 잡혀 있었죠. 백의종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총사령관으로 대체되었던 사람이 바로 즉 삼도 수군 통제사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원균이었죠. 자, 그런데 원균은 이순신과 다르게 뛰어난 그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죠. 오히려 칠천량에서 큰 대패를 함에 따라서 조선 수군이 아주 위기에 처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일본은 육상에서 남원을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호남 지역 전체 위기가 고조되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일본이 북쪽으로 진격하려는 모습까지 그 위험까지 고조되었었습니다. 일본 수군도 전라도 남쪽을 돌아서 서쪽으로 식량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죠. 이때 이순신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순신이 복직하자마자 했던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말이 되겠죠. 그리고 수군이 너무 좀 빈약하니까 해체하고 여기 육군에 합류해라는 선조의 명령에 이순신은 이와 같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 힘을 내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13척 대 330척. 좁은 해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수적 열세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울돌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기서 큰 성과를 거뒀죠. 불과 13척이었는데 왜군 31척을 격침했을 뿐더러 더 많은 배들을 파손시키는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 정언에 따르면 이게 거짓말 같은 건데요. 여러 정언이 있습니다. 왜적의 반이 죽거나 부상당했다고. 여기저기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록에도 그렇습니다. 직산 전투와 더불어서 정유재란 때 최고 성과를 거둔 전투였던 것이죠.
일본의 침략은 다시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로 인해서 동아시아 3국은 운명이 바뀌었죠. 이 임진왜란은 비단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까지 참전했던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조선은 당연히 우리가 전장이었기 때문에 인구와 국토가 항폐화되고 많은 문화재, 경복궁이라든가 불국사라든가 이런 문화재가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재정이 궁핍해짐에 따라서 공명첩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고 납속책을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받고 간직을 팔거나 신분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분제가 흔들리며 조선시대의 뿌리와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명나라는 어땠을까요? 명나라도 이 전쟁은 쉽게 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크게 상실됐고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진족을 누르고 있었는데 이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제대로 누르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이 틈을 타서 누르와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우게 되었죠. 이 후금이 성장하면서 명나라는 쇠퇴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집안이 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가문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새로운 막부를 열었으니 이게 바로 에도 막부라고 불리게 되겠죠. 한편 우리나라한테서 잡아갔던 성리학자들, 도자기 그런 장인들을 통해서 성리학 문화, 도자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나름의 문화적인 꽃을 피우는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바로 그날 명량해전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